1762년 조선의 한여름이었습니다. 창경궁 문정전뜰 한복판에 쌀을 담는 커다란 뒤주가 놓였습니다. 그 안에는 조선의 왕세자가 갇혀 있었죠. 뚜껑을 직접 닫은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아버지 영조 임금이었습니다. 28세의 젊은 세자는 그 좁고 어두운 뒤주 안에서 한여름 떼약볕을 고스란히 받으며 8일을 버티다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왕실의 비극이 아닙니다. 조선 500년 역사에서 아버지가 직접 아들을 처형한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진실을 지금부터 따라갑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죽일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영조가 잔인한 폭군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더 복잡한 이유가 숨어 있었을까요? 오늘 조선왕조실록과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에 새겨진 기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단순히 나쁜 아버지와 불쌍한 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왕조 정치, 당파 싸움, 그리고 인간의 한계가 뒤엉킨 교과서가 결코 다 담지 못한 진짜 이야기가 거기 있습니다. 역사 속에 묻혀있던 이야기, 지금 꺼내보겠습니다. 사도세자의 비극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의 아버지 영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씨는 무술이 출신이었습니다. 무술이란 궁녀들을 시중드는 여인으로 궁중에서도 가장 낮은 신분이었죠. 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왕자가 왕위에 오른다는 건 당시 조선에서 전례 없는 일이었고 엄청난 불안 요소였습니다. 신하들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영조의 출신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 낮은 신분에 대한 컴플렉스는 영조의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더 심각한 낙인이 있었습니다. 영조의 이복형 경종은 즉위한 지 4년 만인 1724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종이 병으로 눕자 연인군, 즉 훗날의 영조가 개장과 감을 올렸는데 그 직후 경종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영조가 형을 독살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고 이 소문은 영조가 죽을 때까지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지금도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사실 여부보다 중요한 건 이 소문이 영조의 내면에 어마어마한 상처를 남겼다는 점입니다. 영조는 왕이 된 후에도 두 가지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무수리의 아들이라는 신분 컴플렉스와 형을 죽인 왕이라는 역적의 누명이었습니다. 이 두 낙인이 영조의 정치 인생 전체를 지배했죠. 그래서 영조는 집착했습니다. 왕의 위엄, 유교적 명분, 흠없는 왕통, 이 모든 것에 누구보다 예민하고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집착이 아들에게로 향했을 때 비극의 씨앗이 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씨앗일 뿐이었지만 싹이 틀 땅은 이미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영조는 즉위 후 탕평책을 추진했습니다. 노론과 소론이 서로를 역적으로 몰며 피 튀기게 싸우는 조정을 하나로 묶으려는 정치 실험이었습니다. 영조 재위 52년간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평가받는 이 정책은 역설적으로 세자에게 더 큰 짐을 안겼습니다. 탐평책이 성공하려면 다음 왕이 어느 파벌도 흠잡을 수 없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영조의 눈에 세자는 그 완벽함을 증명해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아들은 그 기대와 너무 달랐습니다. 그 간극이 비극의 진짜 출발점이었습니다. 1735년 1월, 영조는 마침내 아들을 얻었습니다. 영조 나이 42세, 즉위한 지 11년 만이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이선, 훗날 사도세자가 될 아이였습니다. 온 조정이 환호했습니다. 대를 이을 후계자가 없어 불안해하던 신하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요.
영조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총명하고 건강했습니다. 영조는 이 아이야말로 자신이 평생 짊어져온 콤플렉스를 씻어줄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아들이 왕이 되는 날 모든 낙인이 지워질 것이라고요. 그런데 태어난 지 100일도 되지 않은 아이가 어미와 강제로 분리됩니다. 영조가 직접 명을 내렸습니다. 아들만큼은 후궁의 아들이 아닌 왕의 아들로 키우겠다는 의지였죠. 경종을 모시던 궁인들의 손에서 키움으로써 경종 독살 누명에서도 벗어나려는 정치적 계산도 있었습니다. 1736년 고작 2살에 세자로 책봉됩니다. 이것은 조선 역사상 이례적으로 빠른 책봉이었습니다. 어린 이선은 그렇게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왕세자라는 무게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품 대신 의무와 기대가 그를 감쌌습니다. 영조가 아들에게 기대한 건 명확했습니다. 학문에 뛰어나고 유교 예법에 완벽하며 신하들 앞에서 위엄을 갖춘 세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이선은 글 읽기보다 무예를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말 타고 활 쏘는 것을 즐겼고 사서오경보다 그림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영조의 눈에 그것은 나태함이자 실망이었습니다. 격려 한마디 대신 질책과 꾸지람이 쌓여갔습니다. 세자는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칭찬보다 꾸중을 더 많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두려움이 먼저 배어드는 성장이었습니다. 영조가 아들을 부를 때마다 세자는 몸이 굳어버렸다고 합니다. 잘하면 그 정도는 당연한 것이었고 조금이라도 기배에 못 미치면 호된 꾸지람이 쏟아졌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훗날 한중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자가 부왕을 두려워하기를 마치 천둥 번개같이 여겼다고요. 아버지의 기대는 분명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그것은 견딜 수 없는 압박이었죠. 사랑이 공포로 변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가 세자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영조는 세자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책을 읽었느냐? 세자가 대답하면 그것뿐이냐?가 돌아왔습니다. 2배를 읽으면 왜 3배를 읽지 않았느냐?가 날아왔습니다. 어떤 기준을 맞춰도 기준은 항상 조금씩 더 높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세자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칭찬받았다는 기록을 저는 실록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쌓인 공포와 억압이 나중에 어떻게 터져 나오는지 잠시 뒤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소름 돋는 방식으로 폭발합니다. 1749년 사도세자 나이 15세. 영조는 갑자기 대리청정을 명합니다. 세자가 국정을 직접 처리하게 한 거죠. 명분은 그럴듯했습니다. 세자에게 정사를 익히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지금도 논란입니다. 세자를 진심으로 키우려는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세자의 부족함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려는 의도였을까요? 결과만 놓고 보면 대리청정은 세자를 키우는 무대가 아니라 세자의 실패를 반복 확인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13년간 이어진 무대였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장면들을 보면 이 구도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세자가 군사 문제를 독자적으로 결단하면 영조는 네가 국방에 대해 뭘 알아? 라며 뒤집었습니다. 반대로 세자가 영조에게 의견을 물어보면 그만한 일도 혼자 결단 못하냐? 대리시킨 보람이 없다. 며 꾸짖었습니다. 결단해도 틀리고 묻어도 틀렸습니다. 세자는 어떻게 해도 답이 없는 미로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답은 뒤에 조금 더 충격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대리청정이 시작되면서 사도세자는 궁 안에서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세자와 함께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영조가 언제 마음을 바꿀지 모르는 상황에서 세자 편에 붙었다가 역적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탄평책 아래서도 노론과 소론은 여전히 세자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경쟁했습니다. 세자의 모든 발언, 모든 행동이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이용되었습니다. 사도세자는 어느 쪽을 선택해도 다른 쪽에 적이 되는 구조 속에 내던져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정정치 전체의 희생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사도세자 곁에 진심으로 있어준 사람이 있었을까요? 생모 영빈이 씨는 아들보다 영조의 편에 서는 일이 잦았습니다. 세자빈 해경궁 홍 씨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그녀도 자신의 친정 가문인 홍문일가를 지켜야 했습니다. 조정 신하들은 세자 곁에 서는 것을 꺼렸습니다. 궁궐 안에서 사도세자는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진심으로 그의 편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절대적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을지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힙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이 곧 다른 얼굴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대리청정 8년차를 넘기던 1757년, 상황이 갑자기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자의 몸에 그리고 정신에 명백한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전의 고립과 압박, 아버지에게서 쏟아진 끝없는 수모가 쌓이고 쌓여 마침내 터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정신이 버틸 수 있는 한계에는 분명 끝이 있었습니다. 사도세자는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제 궁궐 안에서 일어날 일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1757년부터 상황이 급변합니다. 사도세자에게 의대증이 발병했습니다. 의대증, 즉 옷을 입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증세였습니다. 옷을 입으려 할 때마다 극도의 공포와 함께 폭발적인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발작이 올 때면 내관과 궁비들을 마구 때렸고 점점 심해져 사람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세자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철저하게 은폐되었지만 궁궐이란 좁고 비밀이 없는 곳이죠. 소문은 새어나가기 마련이었습니다. 영조의 귀에도 이 소식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해경궁 홍 씨는 한중록에서 이 시기를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세자가 옷을 10벌, 20벌씩 불태웠다고 합니다. 새 옷을 가져다 줘도 발작이 오면 또 찢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성격 문제였을까요? 현대 정신의학자들은 사도세자의 증상을 양극성 장애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분석하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쌓인 극단적 억압과 공포, 아버지에게 쏟아지는 공개적 수모가 결국 정신을 무너뜨렸다는 거죠. 다만 한중록이 해경궁 자신의 친정을 옹호하기 위해 쓰인 측면도 있어 역사학자들은 이 기록을 그대로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1761년 사도세자는 허락도 없이 평양까지 다녀왔습니다. 20일간의 무단 행적이었습니다. 궁을 몰래 나갔다는 사실 자체가 용서받기 힘든 불경이었죠.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해 세자는 자신이 아끼던 궁인 빙예를 의대증 발작 중에 살해했습니다. 죽이고 나서 세자는 깊이 후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세자의 손에 피가 묻었다는 사실은 이후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영빈 이 씨도 해경궁도 더 이상 모른 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세자궁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것, 세자의 기행이 점점 도를 넘는다는 것이 조정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노론 세력은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소론과 가깝다고 알려진 세자가 왕이 되면 노론은 단지 야당이 아니라 역적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노론 핵심 인물들이 세자를 완전히 제거할 기회를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홍계이 같은 인물들이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1762년 예상보다 훨씬 극적인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1762년 5월 22일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형조에 고변서를 올립니다. 세자의 비행 10여 가지를 나열한 문서였습니다. 왕손의 어미를 때려 죽인 일, 여승을 궁으로 끌어들인 일, 무단 평양인차, 그리고 영모의 모의. 영조는 즉시 고변서를 불태우라 명했습니다. 나경원 자신은 처형되었습니다. 홍계이의 종이었던 나경원이 단독으로 이 일을 꾸몄는지 배후가 있었는지는 지금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변서가 불태워졌음에도 그 존재 자체가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조선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가 펼쳐집니다. 사도세자의 생모 영빈 이씨가 직접 영조를 찾아간 겁니다. 어머니가 직접 아들의 처분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병증이 너무 심하고 이대로라면 나라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배신이었을까요? 아니면 모든 방법을 다 써보고 더 이상 방법이 없음을 깨달은 어머니의 마지막 선택이었을까요? 영빈이 씨는 아들이 죽은 후 극심한 죄책감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이듬해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그녀 역시 이 비극의 피해자였습니다. 영조의 딜레마를 상상해 보세요. 세자는 왕조의 미래입니다. 하지만 그 세자는 이미 여러 명을 죽였습니다. 발작이 언제 어디에서 또 터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세자의 어머니도, 세자빈도, 조정 신하들도 이미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성인이 된 세손이 있었습니다. 세손에게 왕통을 잇게 한다면 세자를 어떻게든 처리해야 했습니다. 왕으로서 영조에게 남은 선택지는 사실상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선택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놓치는 반전이 있습니다. 영조도 괴로워했다는 기록이 실록에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뒤주에 가둔 후 영조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편한 줄 아느냐? 단순한 폭군이었다면 그 말조차 꺼낼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영조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면서도 했습니다. 왕으로서의 내목한 의무와 아버지로서의 감정 사이에서 찢겨나가면서도 결국 왕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역사가 지금도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1762년 윤 5월 13일이 밝았습니다. 영조는 창경궁 문정전 뜰로 세자를 불러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영조는 먼저 스스로 자결하라 명했습니다. 신하들이 일제히 엎드려 막았습니다. 영조의 다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비주를 가져오라고요. 비주의 착상은 영조 자신의 발상이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한중록에 비주를 영조께서 직접 명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신하들도 세자빈도 어머니 영빈도 그 자리에서 모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자가 그 뒤주 앞에 섰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이것이 마지막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뒤주는 좁았습니다. 성인 남성이 들어가면 거의 웅크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한여름 뙤약볕 아래에 그 뒤주가 놓였습니다. 신하들이 눈물을 흘리며 뚜껑을 못 닫겠다고 버텼습니다. 영조가 직접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뚜껑 사이로 세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바마마, 살려주소서. 그것이 기록에 남겨진 세자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영조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무 말도 뒤돌아보는 것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떼약볕은 계속 내리쬐었습니다. 뒤주는
다쳤습니다. 8일이 지났습니다. 1762년 윤 5월 21일 사도세자가 숨을 거뒀습니다. 나이 28이었습니다. 영조는 그날 즉시 세자의 지위를 회복시키고 시호를 내렸습니다. 사도, 슬퍼하며 그리워하다는 뜻입니다. 직접 아들을 뒤주에 가두어 죽게 한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리워한다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름 하나에 영조의 모순과 고통이 모두 압축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스스로를 달래기 위한 것이었는지 우리는 영영 알 수 없겠죠. 이 비극이 낳은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였습니다. 정조는 어린 나이에 뒤주 앞에서 아버지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나이 11살이었습니다. 그 기억을 평생 안고 왕이 된 정조는 아버지를 죽인 자들이 가득한 조정에서 나라를 이끌어야 했습니다. 역사는 그것을 정조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수원 화성을 짓고 개혁을 꿈꾼 그 시대가 얼마나 외롭고 위험한 길 위에 서 있었는지는 아직 말하지 않은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사도세자의 비극은 정조라는 왕을 탄생시켰습니다. 영조는 왜 아들을 죽였을까요? 역사학자들의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세자의 정신병 때문이라는 시각, 노론의 정치공작 때문이라는 시각, 영조 자신의 완벽주의와 통제욕구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아마 이 모든 것이 조금씩 얽혀 있었겠죠. 완벽한 왕을 원했던 아버지와 그 기대 아래 무너진 아들. 어쩌면 둘 다 피해자였고 둘 다 이 비극을 함께 만들어간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단순한 선악구도로 나뉘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세자의 이야기가 가장 아프게 보여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조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왕조의 미래를 위해 아들을 희생하는 선택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아들을 살리고 왕통의 위기를 감수하는 선택을 하셨을까요? 둘 다 고통스러운 선택입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 더 인간적인 선택인지, 그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역사를 들여다보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어떤 답이든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정답은 없지만 함께 생각하면 더 깊어집니다.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는 결국 왕이 됩니다. 아버지를 죽인 자들이 가득한 조정 한복판에서 홀로 왕이 된 정조가 그 원한과 슬픔을 어떻게 다스리고 조선을 바꾸려 했는지 다음 편에서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시리즈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 눌러두세요. 역사 속에 묻혀있던 이야기 다음에도 꺼내보겠습니다. 사도세자는 뒤주 안에서 생을 마쳤지만 그의 이야기는 정조의 시대를 통해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